뭐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여러 변수가 있지만 저는 한 8알이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됐느냐? 대통령이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렇죠. 이게 민주당이라고 해야 될지 국민의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대통령 후보라고 해야 될지 누가 저는 부동산의 관이 이렇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책과 마스터 플랜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들고 나와야 우린 또 거기에 바탕으로 아 이게 지금 이런 시장에 여파가 생기겠구나 할 텐데 이 혼란의 전국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조망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2025년도에 이 정치 지형도가 어떻게 바뀌냐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공감합니다. 부동산을 할 때 저는 부동산만 보고 싶어요. 네. 정치에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은데 사실 정책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치 뭐 하긴 그 정치에서 뭐 이제 장관도 임명하고 그 사상대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책도 이제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네. 이 부동산 정책들을 보다 보면 이게 막 이런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울고 웃고 하다 그렇죠. 보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다 이제 가정을 한 번씩 두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보수 정권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진보고 보수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됐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1주택자에 대한 입장이 다를 거고 다주택자에 대한 입장이 다를 거고 무주택자의 입장이 다를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예. 말씀드릴게요. 좋네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주택자들은 요즘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 다시금 이제 진보 정권으로 갔었을 때 네. 뭐 모르죠. 아직 부동산 공약이니 뭐니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역대 민주당의 부동산 규제 현황들을 한번 보았었을 때는 아무래도 다주택자 규제를 다시금 강화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네.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그리고 규제 지역대 전국 확대 이런 사항들이 다시금 되풀이된다라고 했었을 때 다주택자분들은 과거에 막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납부하던 기억이 아직도 네. 있거든요. 갑자기 막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큰일 났다. 조금 아직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원래는 2027년도에 대선이 있으니까 이제 뭐 슬슬 한두 개씩 정리하다가 2027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봐서 그때 확 정리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든가 네.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까딱하다가는 2025년도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네? 그러면 바뀌는 순간 다주택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했다가는 중과세죠. 큰일 날 수 있겠네? 예. 애국자 될 수 있겠다. 세금을 너무 많이 왕창 납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두려움을 떨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상담을 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결국 하게 되느냐. 예.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최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부터 먼저 던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다주택자 규제 자체도 뭐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뭐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의 얘기가 아니니까 각각의 영향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 게 옳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전국에 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없는 거는 네. 저 다주택 투기꾼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뭐 옳습니다, 틀립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에 따른 영향을 놓고 봤을 때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떨어지는 예. 주택들을 먼저 팔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행복하게도 예. 아주 다주택자예요. 예, 예. 반포의 신축도 있고 이야. 마포의 신축도 있고 대박이네. 부산의 신축도 있어요. 예. 어떤 거 먼저 팔까요? 부산이요. 그래요? 너무 단칼에 얘기하시는 거 저도 같은데. 살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반포하고 어디였죠? 마포. 마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포라고 해도 네.
반포 다르고 마포 다르고 김포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건 솔직해져야죠. 네. 이건 솔직히. 예. 실제로 그래서 전 정권에서도 다주택 처분령 내려왔을 때 막 네. 반포를 사수하고 지방을 팔고 이러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나쁘다 뭐다가 아니라 세금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네. 양도차익이 적은 거를 먼저 팔고 양도차익이 많은 것을 맨 마지막에 팔아야지. 그렇죠. 그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받고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고 애초에 세금 자체도 그렇게 가도록 유도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꼭 반포를 사수할 거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냥 자연의 이치가. 그렇죠. 반포를 먼저 파는 순간 세금이 그냥 으악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이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거고 또 서울이라 하더라도 지금 2023년도부터 해서 2024년도에 서울시장이 많이 회복했거든요. 예. 그런데 반포 같은 경우는 압구정도 그렇고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반면 지금 마포구랑 송동구만 하더라도 주춤해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뭐 아현동 신축이나 뭐 옥수동 신축 같은 경우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 데도 있거든요. 정고점이 21억까지 갔다가 22억까지 간 데도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만 들어도 별로 느낌이 예. 아니 반포는 양심도 없이 저 뭐 50억 신고가 돌파 나오다가 55억, 60억 그냥 뛰는 거 1억씩 안 올라가요. 맞아요. 5억 단위인 것 같아요. 5억 단위 올라가. 네. 이래버리니까 으억 하는데 우리 마포 송동구에서도 다가 아니라 네. 딱 일부 지역의 예. 일부 단지가 정고점 대비 1억 올랐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졌고 여기서도 마포 송동구의 다른 아파트 단지 구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축이나 준신축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1, 2억 저렴한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있는 와중에 구축 아파트는 더 저평가돼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막 빌라 시장은 얘기도 안 꺼냈는데 네. 빌라도 주택세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지금 최근에 이제 청약 같은 경우에서는 주택세를 빼주겠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금들,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 들어가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1주택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들, 다주택이 되는 거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빌라 시장은 완전 초토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명과 암을 봐야 돼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한 채만 가져가라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싹 정리한 사람들이 상급지 한 채로 몰려가게 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즉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전에 확인됐죠, 사실. 그쵸. 이미 2번이나 네.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 다주택자 규제의 효과라고 보게 되면 이게 저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서민들이 주거할 만한 지역들 네. 지방 부동산 가격은 저렴해. 네. 지방에 우리가 막 지방 내려가려 해도 사람들 안 내려가는데 지방에 집값까지 비쌌어 봐. 그럼 더 안 내려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여러분들 집 사기 쉽게 지방 가격을 절호에 할인 찬스 주겠습니다. 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깜짝 놀랄 수 있을 텐데 제가 통계 하나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KB 부동산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우리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 예. 근데 여기서도 연립주택, 즉 빌라 같은 경우는 평균 가격이 3억 3천입니다. 서울이요? 네. 오, 빌라는 엄청 싸네요. 물론 이거는 평균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긴 해요. 네. 여기서도 우리가 뭐 면적이 넓고 신축이 이런 가격이 또 달라지면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도 똑같죠. 아파트에 12억으로 뭔가 그럼요. 매수하려고 하면 강남에서는 어림도 없고. 뭐 강남은 나홀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강북으로 간다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가려면 지금 마포 성동구는 20억씩 가는 시대고 노원구나 뭐 이런 곳들 가야 여기도 원래는 정고점 한 15억씩 가다가 지금 좀 조정돼서 13억? 그리고 노원구에 그냥 구축 아파트들 네. 이제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상계주공, 중계주공 이런 단지들도 30평형이다 라고 하면 9억, 10억, 11억 이렇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가격이 이제 평균으로 나오는 거. 말 그대로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예. 그런 식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예. 집값이 비싸다 이거 아니고요. 예. 서울 집값이 비싸다도 아닙니다. 아파트가 비싸다네.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는 거죠. 예. 당장 지방은 미분양도 많잖아요. 네. 할인 분양도 하고 있고 채용통장 필요한가요? 그냥 가면 동호수, 선착순 지정 이러고 있잖아요. 예. 뭐 우선 어디는 뭐 명품 백도 준대요. 맞아요. 그러면서 계약만 하세요. 무이자 혜택 이러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경쟁률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양가 계속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막 몇십 대 1, 몇백 대 1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점도 지금 청약 가점도 엄청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첨이 어려운 게 지금 서울의 아파트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제 조건을 명확하게 서울의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냥 단순히 서울의 빌라를 원하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 빌라는 서민들이 살 수 있어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서울의 6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도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2%대로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6억 이하다. 취득세도 1.1%야. 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200만 원 또 빼준대. 네. 내 집만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해도 사실 요즘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죠. 예. 빌라에 내 집 마련해가지고 신혼집으로 쓰세요. 라고 했었을 때 솔직히 요즘 막 집값 비싸다 비싸도 당장 저희 부모님도 양가에서 도움 받은 게 없고 자수성가한 타입이거든요. 두 분 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 예전에 예. 결혼할 때 어디 막 역 가까운데 평지는 꿈에도 못 꿨어요. 네. 산등성이에 음. 거기 이제 빌라에서 전세 보증금 1,500만 원 네. 이걸로 출발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시절엔 다들 그랬었죠. 그렇게 시작했죠. 아니 뭐 사회 초년생인데 뭐 바로 아파트 막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전 이제 금수저 혹은 뭐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솔직히 그게 쉽지 않은데 눈높이는 다 높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대화 자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서울의 주택이 비싼 게 아니라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 여기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비싸다. 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추려나가야 네. 모든 논의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막상 현상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서울의 아파트만 놓고서 모든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저 통계를 봐도 평균값과 중위값 이 두 개의 편차를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은 10억인데 중위값은 9억이라는 건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그리고 새로 생긴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서 평균치는 올라가는데 중위 가격은 거의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결국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신축의 대단지의 아파트 이것들만을 우리가 지정하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무슨 질문을 드렸었냐면 전국이 혼란한 시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만약에 진보적인 형태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중저가 시장의 아파트나 주거단지에 대한 가격 하락폭을 더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상급지에 대한 아파트 가격은 더 올리는 현상이 생길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효과가 진짜 서민들이 원하는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의 주거 공간인 빌라 가격을 네. 무너뜨려 줘가지고 네. 뭐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게 효과라고 하게 되면 있다. 뭐 효과가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보면서도 왜 자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요? 라고 말하면 애초에 타겟팅이 잘못된 정책이다. 잘못됐다. 나는 처음부터 다주택 규제 정책을 하면서 저 다주택자들이 집을 토해내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민들의 주택들을 저렴하게 만들어줄게요 라고 했으면 이 정책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자꾸 막 사람들 눈높이가 다 서울 아파트 여기서 신축이 가 있으니까 네. 이런 미스매칭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예,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가 있었을 때 똘똘한 한 채로 선택지가 더 강화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은 당연히 똘똘한 한 채의 범주에 들어갈 거고, 아까 우리가 잠깐 논의했던 마포 지역은 어느 쪽에 우리가 군집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딱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는 다 똘똘한 채요? 다 똘똘한 한 채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기 은평 외곽이나 네. 은평구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데는 당연히 아니시고, 어떤 그래도 그 중심지에서 근접한 경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의 똘똘한 한 채는 웬만하면 상급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도 사실 은평구 말씀해 주셨지만 은평구의 신축 아파트도 저는 괜찮다라고 오, 봐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뭐 강남 얘기해도 저도 강남에 집이 없지만 저도 강남 가고 싶습니다. 왕십리 쪽에 또 전문가시죠. 네. 오래 그동안 또 거기서 제가 활동하셨으니까. 성동구에서 태어나서 성동구에 네. 쭉 저희 가족들이 다 살고 네. 저도 성동구에 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나만의 상급지라고 전 표현을 해요. 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산이 그렇게 막 20억, 30억씩 있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갔었을 때 내 예산선을 각자 찾아서 나만의 상급지, 내가 봤을 땐 마포를 갈 수 있다. 네. 아니면 동대문구를 갈 수 있다. 아니면 노원구를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건데,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지금 이제 좀 새롭게 달라지는 트렌드는 지역도 지역이지만 신축이냐 아니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있는 신축, 네. 성동구에 있는 신축은 당연히 비싸겠죠. 예. 근데 구축 아파트는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거꾸로 여기서도 막 노원구나 은평구나 이런 곳에 있는 네. 신축 아파트 가격과 마포랑 성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 가격을 막상 비교를 하다 보면 예. 이제는 물론 이것도 막 역과의 거리나 좀 더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마포가 좋지, 당연히 성동구가 좋지, 은평구 너무 멀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선호한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네. 게 일단은 트렌드 중 하나. 네. 이 신축 선호 형상은 전 더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근데 여기를 떠나서도 우리가 또 다른 통계를 하나 보게 되면, 예. 일단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갖는 희소성을 생각해 보셔야 예. 돼요. 사실 신축이라고 하면 몇 년 차를 보통 신축이라고 얘기하나요? 5년 안쪽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예. 하죠. 근데 5년 안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주택 수가 예. 약 2천만 호 정도 됩니다. 예. 2천만 호 중에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이제 추리게 되면 16% 정도가 네. 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서울의 아파트다, 빌라는 다 제외할 거야 예. 라고 하게 되면 9.7%, 예. 총 10% 같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도 한 발 더 들어가서 5년 내 신축 아파트야 라고 하는 순간 1.1%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택의 1%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인데 강남이면 너무 좋고, 예. 마용성이라도 훌륭하고, 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지역까지 구분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인서울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1%의 자산이다. 그리고 10년 차까지 본다 하더라도 2% 정도밖에 안 된다. 10년을 해도 정말 희소한 물건이네요. 어찌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해서 자꾸 저희가 부동산 살 타이밍 물어보고 투자 타이밍을 물어보다 보니 부동산을 우린 자꾸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새 아파트를 살려는 입장 중에 대부분은 쾌적한 환경, 나 여기서 살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었을 때, 저 통계와 방금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내용들까지 다 감안했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요,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은 좀 낮아 보이지만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면, 그러면 이런 지적들이 또 있어요.
보수적인 정권에서 그동안 추진하려고 했던 게 재건축 서둘러 주십시오. 뭐 2달 안에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면 다시 제로로 처음으로 돌아가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재건축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분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하면 저 신축 아파트 숫자가 결국 늘어나고 하니 그러면 늘 얘기하는 거 다시 돌아와서 공급 많아지니 가격 좀 떨어지거나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탄핵 정국으로 다 흔들리고 있다. 아,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26년도부터 네.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공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쭉 적어드리고 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들도 이제 크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결국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정비 사업이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법안 바뀌었다고 해도 뭐 이게 크게 달라지는 게 있나 싶을 정도의 속도감이에요. 네, 보통은 얼마나 걸리냐? 이제 안전진단부터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최소 15년에서 네. 20년씩 걸리고요. 네. 정비구역 지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을 보통 봅니다. 아, 이것도 제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이에요 라고 하면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첫 번째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아닌데요? 아니 지금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27년 착공하고 30년 준공시킨다고 했는데 혹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하면 5년 만에 입주시킨다고 했는데 막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일단 그거는 지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리고 이 10년이라고 얘기했을 때 또 다른 반응은 네. 아닌데 너 재개발 재건축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재경이 10년이라고 얘기했으면 실제로 15년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내 옆에 단지 보니까 저기 재건축한다고 떠들기 시작한 20년 전부터 그랬는데 네. 아직도 지금 재건축하고 있대.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음마 아파트는 아유, 잘해 보여요. 그쵸. 소장님 여기 여의도입니다. 뭐 장미, 광장, 시범, 여기 그쵸. 천재예요. 할머니들 계속 싸우고 계시고 시집 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됐어. 맞아요. 그런데 아직도 싸우고 계세요. 70년도에 시집 왔는데 네. 여기 입주할 때 딱 들어왔는데 그렇죠. 지금 30년 넘어서 지금도 언제 될지가 기약이 안 보이는 게 예.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정부가 도와준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업성이라든가 요즘 각종 요건들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사항들로 보는 건데 저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인센티브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죠. 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입주 시점은 입주 시점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청사진을 그리고 언젠가는 입주하겠지라고 생각한다든가 오히려 언젠가는 입주하겠지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구체적으로 2030년도에는 입주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든가 네. 이렇게 특정 시점을 잡아놓기 시작하면 그 스텝들이 좀 꼬일 수가 있겠다 네. 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정부의 발표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말했다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1기 신도시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2027년도 착공, 30년도 준공 얘기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얘기를 왜 할까? 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물론 1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가 진짜 지금 초조하다고 생각해요. 급해 보여요. 국토교통부가 지금도 지금 탄핵 정국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주를 계속 내거든요. 예.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충분합니다. 왜 계속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게 오히려 진짜 충분하면 굳이 그런 걸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럼요. 자꾸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 주택 공급 절벽이 오고 있습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공급 충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보고 그러면서도 2027년도, 2030년도 2027년도 착공, 2030년도 준공을 강조하는 것도
2027년도 착공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은 빠르면 진짜 27년도 네. 혹은 28년도에는 일반 분양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지만 된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 절벽이 오는 시점은 2016년도부터입니다. 6년도, 2026년도, 27년도, 28년도 계속적으로 물량이 없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 특히 일기 신도 중에서 분당은 인기가 많잖아요. 네. 분당에 저렴하게 일반 분양 나올 수 있어. 기다려. 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예. 또 최근에 그린벨트까지 풀었잖아요. 예. 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 중에서 인기가 많은 데가 바로 서초 서리풀 지구인데 여기는 몇 년도 입주라고 발표했는지 혹시 못 보셨나요? 봤어요. 못 봤어요.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2031년도 입주를 시키겠다라고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31년도라는 얘기는 이제 2025년도잖아요. 예. 역산해 보면 너무 빠듯한데. 6년 만에 입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6년이라는 거는 그러면 제가 이게 입주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논하기 전에 여기 그 토지 수용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예. 빠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재개발 예. 재건축보다는. 그럼 3기 신도시를 처음 발표했었을 시점이 언젠지 기억하세요? 언제쯤이죠?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였습니다. 2018년도였구나 네. 그게. 18년도로부터 지금 벌써 그렇네. 몇 년이 6년 지났네. 그런데 아직도 토지 수용이 다 안 끝난 곳들 많고요. 그거 뜨긴커녕 진짜 수용도 못했는데. 네. 그리고 토지 보상조차도 시작도 못한 지역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막 선분양 받은 사람들은 네. 이게 제가 사전 청약할 때 이거 사기 청약이라고 받으면 안 된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했거든요. 예. 그게 분양가도 확정이 아니야, 입주 시점도 확정이 아니야. 그동안 주택 구입도 못해. 주택 구입하는 순간 사전 청약 당첨된 자격이 취소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왜 그런 정책을 펼쳤을까를 생각해보면 조바심이구나. 그렇죠. 왜냐면 일단은 묶어놓는 거죠. 수요를. 네, 네. 너 사전 청약 당첨됐지? 집 사지 말고 기다려. 네. 너한테 주택 줄 거야. 네. 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게 그러면 수요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탈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기다려 보니까 막상 분양가가 생각했었던 분양가가 아니야. 그러면서 포기하고 이제 부적격 나오고 이런 사람들 속출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입주도 얼마나 걸릴지, 교통대책도 어떻게 될지도 기약이 없다. 그러면 있는 상기 신도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린벨트 풀어서를 6년 만에? 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국토교통부가 위지를 가지고서 하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비전. 근데 그게 과연 비전일까? 라고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남들 보고는 선분양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네. 본인 토지 수용도 아니야. 일단은 아직 이제 택지 개발 계획 도면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냥 선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사실 이번 새 연도 되면 우리 김재경 소장님 저희 학과에 와서 이제 도시 정비론, 주택 부동산 정비론 이제 강의도 해주실 거고 또 논문 지도도 하고 해주실 텐데 저희 학과의 특성상 이론적이고 아카데믹한 것보다도 실전, 실무, 투자 이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실제적인 상황을 제일 잘하시는 분야인 우리 김재경 소장님을 저희가 또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 실물 투자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간간히 물어봐요. 컨설팅으로. 제가 자산운용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라든가 디벨로퍼로서 건설사에 재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과정에선 개인적인 것도 물어봐요. 뭔지 아시죠? 아, 네. 그렇죠. 네. 다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 오신 김에 우리 여의도 맨션의 시청자분들이 우리 둘의 제자라고 보고 자, 찾아왔어요. 김재현 소장님, 저 얼마로 할까요?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하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제가 지금 다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다 탈탈 털면 대출 빼고요. 8억 정도 있습니다. 9억 정도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의 선택지가 좀 있으니까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그게
뭐 청약, 매매, 재건축, 재개발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래도 어디를 제일 먼저 천거해 주세요. 이거는 단순히 뭐 직주 근접성 이걸 떠나서 그냥 투자 목적 하면 제가 성동구에 금호 16구역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성동구 금호 16구역. 여기 금호 16구역이 투자 금액이 딱 지금 8, 9억 선으로 가지는데 네. 관리 처분 인가도 받았습니다. 지금 2주 중이에요. 예. 그러면 입주까지 5년 뒤면 입주. 예. 그러면 여기서도 투자자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예. 그걸 어떤 식으로 가느냐. 보통 재개발 전에 처음 투자할 때는 막연한 것 중 하나가 용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핵심만 얘기하게 네. 되면 우리가 일단 당장 내가 필요한 초기 투자금이 얼마야? 네. 내가 예를 들어 오케이 9억? 그래 네. 9억을 내가 투자할게. 하지만 매매 금액이 좀 더 높았겠죠. 네. 왜냐면 이주비 승계 받고 이랬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 안 된 것 중 하나가 분당 금액은 결국 얼마지? 하고 보니까 분당 금액이 5억 정도로 추산이 돼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총 매가 결국 내가 신축 아파트 얼마에 산 거야? 라고 하면 아까 지금 9억이라고 했었지만 네. 사실 매매 금액은 한 10억에서 예. 이주비 대출 1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9억에 투자를 하는 거고 예. 여기 분당은 5억에 넣으면 15억의 신축을 받은 꼴이죠. 예. 근데 금호동 신축 아파트잖아요. 근데 예. 바로 인근의 옥수동 같은 경우는 지금 21억, 22억 이러거든요. 음.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얘가 22억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뭐 20억에서 21억은 가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내가 결국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버느냐? 9억 투자해서 5년 뒤에 5억에서 6억은 벌 것 같네? 라고 판단했을 때 내가 수익률 봤을 때 주식 투자하거나 비트코인 투자에 더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하다고 보거든요. 예.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메리트는 아까 말한 옥수동의 그 기준 가격이 예. 5년 동안 안 안 움직였을 때, 그렇죠.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았을 때의 네. 기준인 거죠. 그러면 보수적인 투자자 역시도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메리트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여기 책에서도 담아두긴 했지만 네. 우리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여기서 안전마진이라는 거는 딱 아까 5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그럼 주변 신축을 더 올렸어. 네. 그럼 시장 수익률은 플러스 알파로 얻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거꾸로 집값은 거품이야 빠질 거야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진짜 빠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뭐 22억 하던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 얼마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17억으로 훅 빠졌다고 칠게요. 예. 예. 그래도 나는 15억에 샀으니까 2억은 벌잖아요. 그 범퍼 내에서 움직여지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정비사업에서 안전마진에 표현은 하지만 네. 투자에 있어서 안전한 게 어딨나요? 네. 네. 안전한 게 없죠. 그러니까 100% 수익이라고 하면 사기꾼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정비사업에서 말하는 이 안전마진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완성된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 마진폭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업을 듣게 되면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알아야 될 리스크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냥 다 되는 거였으면 아무나 재개발 재건축 투자했겠죠. 그렇죠.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가요? 오래 걸리고 어렵고 중간에 복잡하고 뭐 건설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요즘은 네. 공사하다가 멈출 네. 수도 있고 또 하다못해 또 입주권 분양 자격도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물딱지 잘못 사면 청산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사항들이 분명 이런 지뢰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모두 다 극복하고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안전마진인 만큼 우리가 너무 달콤한 과실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투자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좀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 뭐, 오늘 김재경 소장님이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책 한번 정독하면서 항상 저한테 알려주셨던 진짜 실전 팁들을 저도 좀 업데이트 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없고, 정말 저도 책 쓴 사람으로서 이 두께감은, 이야, 이거 놀랍다 싶은데 한번 정독하셨으면 하는 좋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길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책 홍보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얘기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 해주시죠. 네, 이번에 책일 제 첫 책 이번에 나왔었는데
이책 제목 얘기했었던 것처럼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히 이렇게 혼란스러울 시기에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첫 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각 거대 담론들을 쭉 이제 설명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상품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정책의 변화들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책에 대한 사항, 그리고 맨 마지막 그래서 어디 입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까지도 담아보았으니까요. 네.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 초대박 나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